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또다시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이 최고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코로나19를 잘 대처를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산림 휴양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휴양이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 이 시간에는 레저 타임과 스페어 타임에 대해서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저. 지난 시간에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여가라고 하죠. 여가는 지난 시간에 시간의 개념이고 휴양은 활동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가 시간은 뭐냐? 또 스페어 타임, 스페어 타임 남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애매한데 스페어 타임. 우리 자동차에서도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난다든가 갑자기 바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갈아 끼울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스페어 타이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남는 글쎄요, 남는 시간, 여기 시간으로 봤을 때는 남는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여유 타이어, 하여튼 대체 타이어, 그렇게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또 전화기를 진동으로 놨어야 되는데 진동으로 못 놔가지고 진동으로 놓겠습니다. 스팸 전화네요. 자, 그래서 레저 타임과 스페어 타임을 비교를 하면은 레저 타임은 목적이 있다. 어떤 레저 타임, 여가 시간을 내려고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내긴다. 시간을 낸다. 그 다음에 자발적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물론 이제 여가 시간을 자발적으로 낸다고 하지만은 어떤 동기부여를 타발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친구가 어디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너랑 같이 가자. 그게 그 친구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나도 가고 싶어. 그리고 비록 동기부여는 친구가 했지만은 내 스스로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여가 시간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여행을 가던가 관광을 했던가 휴양을 했던가 간에 후에는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 만족하지 못할 경우도 물론 조금은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운 것보다는 만족한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계획적이다.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자, 아까 친구가 해외여행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나도 여가 시간을 냈는데 어떤 계획을
해외여행 갈 때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시간만 내는 것이 아니고 돈도 시간도 건강도 다 갖춰져야지. 돈도 없고 아니 뭐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볼 수 있죠. 건강. 아프면 못 가요.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맛있는 것,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 몸이 아프면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도 재미도 없어요. 하나도 즐겁지도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면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죠. 그 세 개를 맞추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건강. 가서 해외에 가서 오랫동안 있으려면은 건강 체크도 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갈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그 뭐 예방 접종을 하고 왔냐 이런 것들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하고 들어와야 된다. 지금 그 코로나 19도 마찬가지죠.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나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갈 경우에도 이 코로나 체크를 하죠. 발열 체크. 뭐 아주 간단한 상황이지만 발열 체크를 해가지고 정상적일 경우에 비행기를 태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이제 계획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은 아까 친구가 얘기해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시간은 며칠간 할 것인가 요구를 받았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 친구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뭐 하여튼 친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되든지 부모님이 되든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벌어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이와 같이 건강과 시간과 돈이 조건을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획적이고 자발적이고 목적이 있고 갔다 오면 만족하고 이것이 바로 레저 타임에서 얻어지는 조건들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스페어 타임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비자발적이다. 비자발적, 비목적, 비계획적. 때로는 만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만족일 때도 있지만 레저 타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비계획적. 계획이 없어요. 내가 백수요. 항상 남는 시간이야. 어제 놀고 오늘 쉬고 내일 또 놀고 모레 또 쉬고 할 것이 없어. 비계획적. 계획이 없어도 시간은 날마다 있어. 항상 있어. 그 다음에 비자발적. 내가 시간을 낼 필요 없어. 항상 남아 있으니까 내가 시간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목적. 목적이 없어요. 오늘 놀 때 먹을까? 뭘 목적으로 놀지? 내일 쉴 때 쉬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남는 시간이죠. 남는 시간. 쉬는 시간이라. 어제도 놀고 오늘도 놀고 내일 또 놀고 모레도 또 놀고 목적이 없어요. 뭐 할 것인가. 그러나 이제 때로는 레저 타임에는 주로 만족감을 느끼는데 스페어 타임 때는 주로 불만족이고 어디다 조금씩은 만족할 수도 있어요. 하루 놀면서 따분하죠. 재미도 없죠. 행복하지도 않죠. 항상 불만족이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뭘 하다 보니까 이
개울을 하천을 또는 하천이라고 해야 개천이라 집 앞에 만약에 개천이 있다면 개천을 쫙 걸는데 뭐 뱀장어가 보인다든가 그럼 뱀장어를 잡았어. 하고 끓여 먹었어. 그러면 또 뱀장어 잡을 때 재밌잖아요. 끓여 먹었을 때 맛있으니까 만족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뱀장어 잡으려고 하는 계획은 안 세웠잖아요. 목적도 없었잖아요. 자발적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남는 시간에 우연히 그 광경을 보고 행동을 해가지고 만족을 느낄 때도 있지만 거의 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레저 타임이나 스페어 타임은 뭐예요? 둘 다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의 개념. 이렇게 레저 타임과 스페어 타임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또 언급했죠. 휴양과 휴식. 휴양은 불규칙적이고 장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휴양은 어느 때 이루어진다겠죠? 어느 시간에 이루어진다겠죠? 여가 시간에 이루어진다겠죠. 여가 시간에. 그래서 휴양은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가 시간, 여가 계획을 여가 타임을 내가 계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휴양은 활동의 개념인데, 자 어디 가서 휴양 활동을 한 2박 3일 하고 올까? 1박 2일 하고 올까? 아니면 긴 시간 한 달 정도 가서 여행도 하고 휴양도 하고 관광도 하고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이다 이 말이죠. 휴양으로서 가장 짧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루 정도? 자연휴양 가서 푹 쉬었다 오는 거 하루 정도? 일반적으로 장시간이다. 그 다음에 불규칙적이다. 뭐 당일치기 1박 2일 2박 3일 일주일 한 달 이 시간을 규칙적으로 잡지 않고 때에 따라서 작년에는 1박 2일 갔으니까 올해는 2박 3일 갈까 휴양을, 아니면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보름 정도 가서 외국 가서 푹 쉬었다 올까. 한국에 있으면은 여기저기 전화 오고 여기저기 할 일도 생기고, 또 여기가 있으면은 할 수도 없잖아요. 한국에서 해야 할 일 경우에는 또 친구가 불러도 만날 수도 없잖아요. 해외 나가서 에라 모르겠다 한 보름 푹 쉬었다 와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같이 장시간적이고 불규칙적이다. 이것이 휴양이고, 또 반대는 아니지만 비교 대상으로 휴식을 보시면 짧은 시간이다. 짧은 시간. 그 다음에 규칙적이다. 짧은 시간, 그 다음에 규칙적. 자,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들이 한 2시간 일하고 한 30분, 30분 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한 30분 쉬고, 매일같이 똑같이. 뭐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50분 수업 받고 10분간 쉬고, 또 길게 하시는 강의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반 90분 강의하고 20분 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100분 수업하고 20분 쉰다든가. 규칙적이다 이 말이죠. 1시간 강의하고 10분 쉬고. 뭐 초중고등학교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죠. 대학교 같은 경우는 2시간 연강, 3시간 연강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도 3시간 연강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시간 보면은 지금 산림휴양 같은 경우는 지금 1, 2, 3교시
목요일날 1, 2, 3교시로 시간표를 짜놨죠. 보통 이렇게 짜진 않습니다만 내가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표를 이렇게 짰습니다. 이와 같이 휴식은 단시간이며 규칙적이다. 휴양은 장시간이며 불규칙적이다. 비교가 되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레저 타임과 스페어 타임, 휴양과 휴식에 대해서 구분을 해 봤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을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이때 시설과 토지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산림욕장은 건강증진을 위해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여 산책 및 체력 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법률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얼마나 어떻게 구분이죠? 자, 자연휴양림에 가면은 그러면 건강증진 못해요? 산림이 아니에요? 맑은 공기가 없어요? 산책할 수가 없어요? 체력 단련 할 수 없어요? 산림욕장에서는 이런 것들, 금방 얘기한 것들 다 할 수 있잖아요. 자연휴양림에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을 위해서 맑은 공기 호흡하고 접촉하고 산책하고 체력 단련하고 또 산림욕장에 가서도 정사함양 못해요? 보건휴양 못해요? 산림교육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뭐 자연휴양림하고 산림욕장하고 뭐가 틀린 것이 뭐 있어?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자연휴양림에서도 산림욕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산림욕장에서도 자연휴양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이 뭐냐? 바로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이 있고 산림욕장은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연휴양림 아마 최소한도 한 번 이상은 다 가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연휴양림에 가서 숙박을 하지 않고 온 경우도 있겠지만 하고 온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연휴양림에서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은 이용료를 주고 뭐 1박 2일 한다든가 2박 3일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자연휴양림이 약 160여 개가 있다고 하지만 국유 자연휴양림은 지금 41개입니다. 그런데 국유 자연휴양림이 서비스가 좋다. 시설도 좋고 위치도 좋고 하다 보니까 국유 자연휴양림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죠. 거기에 비해서 특히 이제 사설휴양림, 사유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그렇게 국유휴양림에 비해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죠. 왜? 일단 좀 비싸고, 시설도 국유휴양림에 비해서 좀 뭐랄까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휴양림하고 사유휴양림하고 큰 차이점은 국유휴양림하고 공유휴양림하고도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국유휴양림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소유별로 국유휴양림은 국가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고 공유휴양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라든가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 관리하는 것이 공유휴양림이고요. 사유휴양림은 개인이 또는 사기업체에서 조성해가지고 운영 관리하는 것이 사유자연휴양림입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에서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 쉬었다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산림욕장에서는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잘 수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그 차이점이다. 또 하나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의 차이점은 치유 프로그램이 아니다.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의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뒤에 가서 치유원하고 숲체원 또 그 치유의 숲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차이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은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휴양림에서는 치유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만은 숲해설은 해줍니다. 숲해설가가 물론 이제 100%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숲해설가가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숲해설은 요청을 할 경우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욕장 같은 경우는 숲해설가도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은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저 뒤에 가면은 치유원, 숲체원, 치유의 숲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의 차이점은 숙박시설이 있냐 없냐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에서는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다. 또 치유 프로그램하고 숲해설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숲해설하고 치유 프로그램의 차이는 뭐냐? 숲해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숲해설가들이 즉흥적으로 그때 데리고 다니면서 이 이용객들이 또는 숲해설 그 신청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숲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 것이 숲해설이고요. 치유 프로그램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떤 건강에 좋고 어떤 것들이 어떤 건강에 좋은가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치유원, 숲체원, 치유의 숲에 대해서 숲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 페이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치유의 숲, 또 숲체원. 여기에는 이제 치유원이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치유원도 있습니다. 먼저 여기 기록된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유의 숲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이 바로 치유의 숲이다. 시설과 토지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뒤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치유의 숲이 여기저기 한재되어 있는 것을 사진이 아니라 하여튼 뭐랄까 우리나라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그 다음에 숲체원은 치유의 숲과 같으나 숙박시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숙박시설이. 치유의 숲과 숲체원은 치유 프로그램이 상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치유 숲과 숲체원의 차이점은 뭐냐? 숙박시설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렇죠? 숲체원에는 숙박시설이 있고 치유의 숲에는 숙박시설이 없다는 거죠.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숙박시설이 있냐 없냐의 구분으로 있냐 없냐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이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도 그렇죠. 자연휴양림에는 숙박시설이 있고 산림욕장에는 숙박시설이 없고. 그러면 여기도 숲체원과 치유의 숲과의 차이점은 뭐냐? 숙박시설이 있냐 없냐입니다. 어?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체원 그 차이는 똑같죠. 그런데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과 치유의 숲과 숲체원의 차이점은 뭐냐?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점입니다. 치유 프로그램이. 치유의 숲과 숲체원은 치유 프로그램이 상시 진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산림욕장과 자연휴양림에서는 치유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숲해설가와 산림치유지도사와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연휴양림에서는 숲해설가들이 주로 숲해설을 해줍니다만은 숲체원이나 치유의 숲에서 숲해설가들이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은 못합니다.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야 숲해설가보다는 산림치유지도사가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욕장, 자연휴양림과 비교, 그 다음에 치유의 숲과 숲체원의 비교 구분이 되죠. 또 숲체원과 치유숲과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의 차이점도 비교가 되죠. 그럼 여기서 빠졌는데요. 치유원도 있습니다. 치유원. 자, 우리나라는 현재 치유원이 국립치유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영주에 경북 영주에 산림치유원이 있는데 이 산림치유원, 그 다음에 숲체원, 그 다음에 치유의 숲 이런 시설들은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 관할을 하고 있죠. 치유원은 숲체원보다는 더 큰 조직, 더 큰 시설이죠. 아주 종합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가 치유원이죠. 야, 우리나라는 지금 영주 치유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조만간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전라북도에도 하나 조성이 될 겁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에 우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백운면에 국립치유원이 또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2024년도쯤이면 개정이 되지 않을까, 조성이 완료돼 가지고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내가 가본 바로는 양쪽 다 가봤습니다만 입지 조건은 영주 치유원보다는 지난 백운면의 치유원 조성 예정지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접근성이라든가 또 임상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지난 치유원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한 4, 5년 후에는 여러분들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까운 영주까지는 여기에서 굉장히 멀죠.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오집니다. 굉장히 멀어요. 근데 진안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4, 5년 후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숲길. 숲길은 등산, 트레킹, 내지 스포츠, 탐방 또는 휴양,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합니다. 숲속의 길, 숲길. 숲속의 길이 바로 숲길이죠. 숲길. 이와 관련된 산림 밖의 길도 포함된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산림 밖의 길은 뭡니까? 큰 뭐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여기서부터 숲길까지 진입하는 도로도 있겠죠. 어떤 도로 명칭이 이제 부분적으로 있겠지만은 그 관할 그 청이 관할 기관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도로. 그렇지만 숲길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 여기까지 포함된다 이 말이죠. 숲길에서는 등산 숲길 따라서 하잖아요. 등산로라고 하죠. 등산로. 트레킹이나 등산이나 뭐 글쎄 거기서 거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숲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레저 스포츠 어떤 것 레저 스포츠 중에 뭐 승마를 한다던가 승마를 하면 말이 또 있어야 되겠죠. 아주 그 돈이 있는 사람이 승마를 하겠죠. 승마를 한다던가 또 그 MTB라고 하죠. 산악자전거 MTB를 원어로 쓴다면 M 하면 마운틴, T는 트레일, 그 다음에 B는 바이크 그잖아요. 산악 자전거. 그 다음에 탐방, 뭐 숲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또는 내가 또 가르쳐주고 싶은 분야 이런 것들을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휴양 치유 등 활동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숲에 조성한 길이 바로 숲길이다. 그 다음에 산림문화 자산. 산림문화 자산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 무형의 자산이다. 물론 이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 무형의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보존할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아주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있죠. 산림문화 자산이. 그 예를 들자면은 생태적으로 마을숲 같은 경우는 생태적으로 보존하면 좋죠. 여러분들 마을숲을 이제 한자로 하면 동수라고 합니다. 동수, 마을동자, 숲수자 써가지고 동수라고. 그러면 이 동수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동네마다 이 마을숲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이 마을숲이 많이 남아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파괴됐죠. 그러면 이 숲이 있음으로써 마을숲이 있음으로써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 동네 사람들 모여서 여름철에는 뭐 놀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그 이벤트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적으로 숲이 있음으로 해서 공기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미세먼지 많이 날라오죠. 그 미세먼지 정화시키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산소 공급도 해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태풍이 불어오면 태풍을 막아줄 수도 있죠. 또 뭐 있을까? 하여튼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놀기도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도 있죠. 마을의 단결도 할 수도 있죠. 물론 여기 뭐 마을의 단결이라든가 정서적인 심리적인 안정 같은 경우는 뭐 생태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재해 예방 같은 경우 공해 방지라든가 재해 예방 같은 경우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관적으로도 아주 숲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죠. 경관적으로 숲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죠. 숲이 없으면 좀 삭막하잖아요.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좀
뭐랄까 뙤약볕에 들기 때문에 그 요즘 시골에 가면은 주로 마을 숲에 뭐가 있어요? 정자가 하나씩 있죠. 정자. 그래서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정자 안에서 마을 사람끼리 같이 앉아서 이런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숲이 있음으로써 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죠. 숲이 없으면 태풍 불면은 바람이 직접적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 마을 숲을 파괴하면은 동티가 난다고 했어요. 동티가 뭔지 아세요? 동티.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든가, 저기 뭐 마을 숲을 제거하고 나니까 갑자기 동네 사람이 죽는다든가, 또는 병에 걸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합니다. 동티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거에는 이제 신령이 벌을 내려가지고 이런 동티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동티가 왜 병에 걸리냐? 자, 맑은 공기를 생산을 못하고 맑은 공기를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는데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못하잖아요. 공기 정화를 못하니까 이 먼지가 많은 공기를 흡입하면은 폐렴이 걸리고 하여튼 폐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기후적으로 온도를 완화시켜요. 겨울에는 좀 찬바람을 막아서 따뜻하게 해주고 온화하게 해주고요. 여름철에는 그늘을 제공해서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꼭 필요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하죠. 너무나 온도가 높아도 안 되고 너무나 온도가 낮아도 안 되고, 온도가 35도 이상 가면 굉장히 짜증나죠. 덥기도 하고 짜증나고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또 온도가 너무나 낮아. 그 온도가 낮은데도 바람이 불면 더 춥죠. 그래서 체감 온도가 있죠. 체감 온도. 여름철에는 우리가 그 온도계로 재는 온도보다 체감 온도는 더 높습니다. 보통 2, 3도 정도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겨울철에는 체감 온도가 온도계로 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온도계는 예를 들자면 겨울철에 온도는 10도인데 체감 온도는 5도로 떨어진다든가, 온도계의 온도는 영하 1도밖에 안 되는데 영하 5도로 된다든가, 이것이 체감 온도는 겨울철에는 더 떨어지고, 여름철에는 체감 온도가 더 높아져요. 온도계를 쟀을 때 30도인데 체감 온도는 32도, 33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를 완화시킬 수가 있다면 숲이 있음으로 해서 체감 온도를 완화시켜 준다. 그 다음에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도도 너무나 습도가 높으면 안 좋고 너무나 습도가 낮아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습도가 너무나 높고 겨울철에 습도가 너무 낮죠. 반대로 여름철에 습도가 낮으면은, 지금 습도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은데 여름철 습도가 높으면 온도가 좀 높아도, 기온이 좀 높아도 습도가 낮으면은 그렇게 더 뭐랄까 짜증나거나 더 막 더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온도도 높고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습도가 너무 낮죠. 습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또 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체내 인체 내에서 표면적으로 피부에서 이렇게 대기와 접촉하는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눈이죠. 눈. 안구 건조증이 또 생기죠. 겨울철에 너무나 건조하면은. 그 다음에 피부가 또 가렵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애기들이라든가 여러분들 같이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온도 변화에 바로바로 적응이 가능하고 적응이 쉽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먹었고 늙은 사람들은 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더 더움을 느끼고 더 무더위를 느끼고,
겨울철에는 더 건조함을 느끼고 더 추위를 느끼고, 그래서 적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젊은 건장한 사람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쉽게 병에 걸리거나 또 사망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마을 숲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마을 숲 같은 경우도 하나의 산림문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마을 숲에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고위 관료, 뭐 대통령이, 과거에는 왕이, 왕이 왔다 가면 거기에 몇 년도에 무슨 왕이 무슨 일로 왔다 갔다, 표석을 세우는 경우도 있죠. 표석. 그래갖고 왕이 왔다 가면 그 표석을 세우면 그것이 하나의 역사의 유물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산림문화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저기 여러분들은 그 혹시 봤을런가 어찔런가 몰라도 저기 전주의 소리문화전당 넘어가면은 편백숲이 있습니다. 편백숲 바로 옆에 여기서 편백숲을 넘어가다 보면 편백숲은 우측이 주로 많이 서 있죠. 좌측에도 편백나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좌측편에 보면은 옛날에 민관식 문교부 장관, 지금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라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문교부 장관인데 1970년대인가 기억으로는 1970 몇 년도에 하여튼 민관식이 한번 여러분들 네이버에 한번 서칭을 해보면은 민관식을 찍어보면은 문교부 장관이 나올 겁니다. 그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문교부 장관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분이 거기 오셔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뭐 교육자대 해가지고 거기 와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기념으로 거기에다 기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산림문화 자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산림문화 자산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무형의 것도 있다. 무형의 것도. 여러분들 숲과 인류문화 시간에 혹시 배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숲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뭐 신령님께 빈다든가, 뭐 당산목이라고 있죠. 당산목, 당목이라고도 하고, 당산목 앞에서 뭐 제를 지낸다든가, 또는 마을 숲 속에서 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풍년 농사 또는 안녕을 빌기도 한다든가, 어느 시기에 맞춰서,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산림문화 자산이 될 수도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마을 숲이라든가 또는 마을에 큰 나무가 있으면은 당산목, 당목, 요 밑에서 이제 그 과거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떤 행사를 했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또 놀이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또 뭐 널뛰기도 하고, 보름, 특히 제공을 보름에요. 이런 연날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산림문화 자산인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시골 해도 그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 이러한 문화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시골에 이런 문화 행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 그런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없다는 거죠. 청장년층에서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청장년층이 거의 없죠. 맨 노인네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 행사들을 치를 수가 없고 그냥 지나치기만 하는데, 그 대신에 이런 산림문화 행사 또는 마을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시골에서 많이 사라지고, 지금은 그것을 대신해서 뭐가 있는가, 몇 년 전에 진안군 마을숲을 조사를 하러 다녔는데요. 이런 행사가 있는 마을이 거의 없더라.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시골에 이제 그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절에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런 그 절에 다니는 것들보다도 오히려 노인들도 어디에 많이 다녀요?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교회. 요새 개신교 교회에서 각 시골에도 각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나 작은 마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만 어느 마을에 하나 그 교회가 생기면 작은 마을에서 그 교회까지 좀 멀더라도 또 요즘 교회에서는 뭐 자동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웬만큼 거리에서도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서 지금은 교회에서 주로 마을 행사 또는 마을과 관련된 행사보다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골에 전통 문화 자산이 전통 문화 어떤 행사가 많이 사라지고 없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과거로 돌아가서 나도 좀 뭐랄까 옛날 생각이 나고 옛날 추억이 되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가지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다 개념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임학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두는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에 나가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뭐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개념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 친구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임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된다. 지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메모를 해가지고 메일로라도 보내주시면 내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